1화. 성녀를 처음 만난 것과 언데드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도타는 지금 거대한 개구리 괴물에게 쫓기고 숨이 차서 소녀는 오직 자신의 생존 본능을 모두 사용해 숲속에서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쳤다. 소녀는 지금 구멍 속으로 들어가 동료인 자이로를 불러 구해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괴물이 너무 강해서 나무를 점점 부수며 공격했는데 다행히 자이로가 막 도착했다. 그는 빠르게 한번 찔러 개구리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러나 그때 도타는 나무 조각이 배를 관통해서 계속 몸부림쳤다. 도타는 자이로에게 자신을 죽여서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했는데 통증을 덜기 위해 그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는 시체만 있으면 몇 번이든 부활할 수 있었다. 자이로는 화가 나서 도타에게 용사의 부활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상기시켰다. 그것은 지옥의 썩은 구덩이에서 죄인의 영혼을 끌어내어 부서진 육신으로 다시 밀어넣는 끔찍한 과정이었다. 부활을 너무 많이 하면 용사는 미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었다. 매번 그런 부활 과정을 겪을 때마다 기억과 자아가 마모되어 파편만 남고 공허함만 남았다. 게다가 성기사단도 도타의 시체를 회수할 생각이 없었고 소녀는 그냥 훔친 것뿐이라 성기사는 관심 없을 텐데 거기서 부활을 요구하다니. 자이로는 만약 정말 죽고 싶다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하라고 결론지었다. 그 말을 듣고 도타는 감정을 안정시켜 자이로가 소독하는 것을 조용히 했다. 끝난 후 자이로는 도타에게 물건 훔치는 버릇을 바로 고치라고 요구했다. 자이로가 본부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언데드는 거의 5만 마리인데 비해 피트는 겨우 몇백 명이었다. 이 숲은 곧 마왕 현상에 오염될 예정이고 자이로와 도타의 임무는 기사단의 후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분명 증언이 없을 테니 매우 위험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수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런데 도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용사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으니 시체 하나 가져와 부활하면 끝이라고 왜 계속 부활할 때마다 정신적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는지. 자이로는 자신이 영혼 없는 존재가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이로에게 용사는 선택권이 없고 이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도타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다. 왜냐하면 지연되면 앞에 성기사단이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주의한 자이로는 도타가 성기사단에서 훔친 물건인 이상한 문양의 큰 관을 발견했다. 자이로는 화가 나서 왜 도타가 그런 괴상한 것을 훔쳤냐고 물었다. 도타는 당황해서 훔칠 때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다고 설명했다. 자이로는 도타가 정말 눈 감고 아무거나 하면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키고 자신도 연루될 것이라고 욕했다. 이게 관인지 아냐, 이건 언데드를 끌어들일 거라고. 자이로는 이제 진짜 화가 났다. 도타도 겁이 나서 연신 사과했다. 어쨌든 이미 늦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관을 열어보았는데 혹시 쓸모있는 게 있나 해서 그러나 부르니 이제야 드러났다. 안에 죽은 시체나 보물이 아니라 작은 체구의 아름다운 금발 소녀였다. 자이로는 외모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인간이 아니고 성녀였다. 인류가 마왕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전쟁 무기 주변 생물을 감염시켜 언데드로 만드는 악랄한 존재였다. 그들은 큰 문제에 처했다. 성녀는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타는 놀라서 자신의 지식으로는 여신이 고래처럼 거대하거나 철덩이처럼 딱딱한 생물이라고 생각했다. 자이로는 설명했다. 이건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성녀들은 보통 사람을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어쨌든 이미 훔쳤으니 돌려줄 수 없고 그냥 여기 두고 멀리 가서 임무 계속하자. 다른 방향에서 기사 부대가 언데드의 맹공을 받고 있었다. 자이로는 높은 곳에서 전장을 관찰하고 언데드가 예상보다 빨리 진격한다고 알아차렸다. 자이로는 도타에게 지원해서 위험에 처한 기사들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도타는 겁쟁이라 도망칠 생각뿐이었지만 그들이 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관을 연 행동이 우연히 여신을 깨웠다. 혼란 속에서 관 속의 여신이 깨어났다. 그녀는 자이로의 기사 구출 계획을 듣고 그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이로를 나의 기사라고 부르며 죽음에 맞설 충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그에게 계약을 주고 언데드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약속했다. 테오리타는 극도의 자신감과 오만을 보였다. 이는 모든 여신에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오만하지만 매우 귀엽다. 그녀는 승리 후 자이로가 자신을 칭찬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여러 번 허락한다고 선언했다. 테오리타의 열정과 제안에 자이로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테오리타에게 자신 혼자 언데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고 여신의 힘에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그는 여신을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자이로는 도타에게 골칫거리인 여신을 감시하라고 하고 자신은 전장으로 뛰어내려갔다. 수많은 사나운 개구리 언데드가 있는 곳 땅에 착지하자마자 자이로는 도타에게 거리와 방향을 측정하라고 요구했다. 어디에 가장 많은 괴물이 집중되어 있나 불편해 보였지만 도타는 자이로를 따라갔고 테오리타 성녀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오며 입으로는 항상 승리를 가져다주겠다, 계약을 빨리 맺자고 주장했다. 물론 자이로는 무시했다. 그는 집중해서 성인이 새겨진 무기를 던져 적에게 꽂히면 폭발하게 했다. 자이로 혼자 고속으로 날아다니며 주변 언데드를 쓸어버리며 뒤에서 도타에게 사격 지원을 요청했다.
비록 본성은 겁쟁이이고 도둑질 좋아하고 전투 싫어하지만 도타는 자이로를 도와야 했고, 도타는 총을 꺼내 자이로를 지원했다. 자이로는 언데드 무리에 뛰어들어 수없이 죽였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 자이로는 발이 긁혀 부상당했고, 바로 그때 다른 개구리가 자이로를 물려고 달려들었지만 다행히 도타가 총으로 그 개구리를 쓰러뜨렸다. 숲에서 오는 언데드 숫자가 너무 많아 자이로는 도타에게 계속 지원하라고 명령한 후 둘은 숲속으로 뛰어들어 전투했다. 테오리타는 여전히 뒤따라오며 아무 도움 안 되지만 계속 계약 맺자고 했다. 그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전투했다. 자이로는 성기사단이 모닥불 피운 곳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고 나무에 피가 튀어 있었다. 자이로는 기사단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아직 숲에서 괴물 한 무리가 오고 있다고 기사단 대표 하나가 자이로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기사단이 자이로 목에 용사죄인 낙인이 있는 것을 보고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네가 구해준 건 우리에게 수치라고. 주변 기사들은 왜 죄인이 숲에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자이로는 기사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추가 언데드 무리가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는 관심 없이 검을 뽑아 위협했다. 도타와 테오리타가 나타났고 여신은 매우 오만하게 앞으로 나서 자이로를 용감한 마음을 칭찬했지만 기사는 바로 테오리타의 금발을 알아보고 그녀가 여신 아니냐, 그들은 관을 운반팀에 넘겼는데 왜 여기 있냐, 기병대 전체가 검을 들고 일어나 자이로가 여신을 훔쳤다고 의심했다. 기사는 왜 테오리타가 너를 따라다니냐고 추궁했다. 긴장된 순간 자이로와 도타는 목의 낙인을 통해 전송을 들었다. 전송자는 베네팀이었다. 베네팀은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거의 종말 수준이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숲에서 언데드 하나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자이로가 경계에서 단검을 던져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전송 계속 베네팀은 대성기사단 군대가 마왕 현상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사들은 숲에 진을 치고 마왕 현상에 대처할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이번 마왕 현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몰랐다. 자이로는 기사팀에게 왜 아직 후퇴 명령이 없냐고 물었다. 자이로는 키비아 팀장이 계획이라고 알게 되었다. 기사들은 팀장과 성기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이로는 그 말을 듣고 웃겼다고 느꼈다. 그들의 삶의 이상은 말도 안 된다고. 베네팀이 전송해서 성기사단 절반이 죽으면 용사 임무 실패로 간주하고 부활하면 산채로 불태워질 것이라고 고문 형태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자이로는 베네팀에게 성기사단이 어디까지 대치하냐고 물었다. 성기사단이 근처 강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닥불 주변 기사들은 그 정보를 듣고 대 성기사단과 합류해서 도우려고 했지만 숫자가 적고 부상 많아서 자이로는 기사팀이 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남쪽 숲 가장자리로 가라고 조언했고 거기 감시팀 베네팀이 도울 것이라고, 자신은 강 근처 성기사단에 가서 지원할 것이라고. 테오리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용감한 기사라고. 정리 후 자이로는 밤에 숲을 가로질러 전장으로 갔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시체와 언데드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병사들은 다음 괴물 물결이 올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먹고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망원경을 든 병사가 숲에서 언데드 무리가 진격하는 것을 발견했다. 병사는 빨리 언데드 공격을 대비하라고 알렸다. 대형은 강을 따라 정렬했고 그들은 언데드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 총이 준비되자 병사들은 숨죽이고 기다렸다. 괴물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키비아 팀장이 발사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뇌장을 사용해 마법 구체를 연속으로 발사해 언데드를 찢었다. 하지만 언데드 숫자가 너무 많아 죽여도 끝이 없고 심지어 거대 원숭이 같은 언데드도 있었다. 키비아 팀장은 더 큰 뇌장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큰 뇌장이 마력을 모아 쾅 소리와 함께 언데드를 날려버렸다. 자이로와 도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성기사단이 이런 언데드 무리를 죽일 탄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상황이면 기사단은 곧 언데드 숫자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대로 큰 뇌장이 탄약이 떨어졌다. 언데드가 강을 빠르게 건너왔다. 키비아는 바로 일반 무기로 전투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창을 들고 언데드에 뛰어들었다. 자이로는 막로에서 전투를 관찰하며 성기사단을 구할 계획을 세웠다. 돌아보니 도타가 도망쳤다. 그는 너무 겁쟁이라 전투하기 싫고 성기사단에서 귀중한 물건을 다시 훔치러 간다고 작별 쪽지를 남겼다. 상황이 너무 위급해서 자이로는 다시 목숨 걸고 성기사단을 구하러 나갔다. 자이로는 낙인을 사용해 막로에서 전장으로 직행했다. 자이로는 멀리 숲에 붉은 빛이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마왕이었다. 그들은 큰 문제에 처했다. 자이로는 가는 길에 언데드를 쓸어버렸다. 한 마리 한 마리 베어 넘겼다. 하지만 개구리 언데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알에서 알을 낳아 머리에 붙는 새끼를 날렸다. 이건 기생해서 먹는 것이라 피하지 못하면 먹이가 되었다. 자이로는 빠른 기술로 모두 피하고 혼자 언데드를 소탕해서 수많은 기사 생명을 구했다. 키비아는 자이로를 보고 다가와 진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직 답하기 전에 테오리타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달려와 왜 자신을 버렸냐고 책망했다. 키비아는 여신을 보고 놀라 왜 여신이 여기 있냐, 원래 포대에 있어야 하는데. 키비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이로를 의심해 여신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는 죄인 용사이기 때문이다. 자이로는 설명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안 했고 여신 훔치지 않았고 여신과 아직 계약도 안 맺었다. 키비아에게 테오리타를 데려가서 기사를 찾아 계약하라고 했다. 테오리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했다. 자이로는 신경 안 쓰고 자신은 여신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고 테오리타에게 자신의 기사를 찾아가라고. 자이로는 여신 힘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테오리타와 계약할 생각 없다고. 그러나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마왕이 도착했다. 숲에서 마왕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왕은 항상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언데드가 되었다. 성기사는 언데드가 강을 건너지 못하게 노력했지만 악마에게 뇌장을 쏘자 자기장이 만들어져 힘을 반사시켰다. 자이로는 가까이 접근해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알아차렸다.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동쪽으로 후퇴해서 전력을 보존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팀장 키비아는 고집스럽게 지키겠다고. 그녀에게 명예를 위해 죽는 게 낫지 도망쳐 살 바에야. 자이로는 화가 나서 그 허황된 명예를 욕하고 자신의 임무는 후퇴 지원이지 이 멍청이들과 함께 죽는 게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이 말을 듣고 키비아는 자이로가 용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키비아는 자신에게 사수 임무가 주어졌으니 지도자로서 죽어도 명예를 잃고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이로는 역겹다고 느꼈고 왜 자신이 명예를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이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지 자문했다. 둘이 싸우는 동안 마왕의 새로운 공격이 왔다. 하늘에서 거대 탄환이 떨어졌고 키비아는 말에서 내려 피했다. 마왕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마왕 눈에서 계속 탄환 포대가 쏟아져 안에 벌레가 나왔고 동시에 언데드가 진격했다. 주변 병사들은 절망에 소리쳤다. 상황이 구제불능이었다. 키비아는 여전히 사수하라고 외쳤다. 사수냐 이제는 전투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웠다. 자이로는 이제 두 자루건만 남았지만 혼자 거대 언데드에 뛰어들어 팀장을 위험에서 구했다. 그러나 곧 폭발로 에너지 총이 무너져 충격으로 자이로에게 왔다. 폭발 후 충격으로 자이로는 눈을 뜨고 테오리타가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이로에게 일어나 자신의 힘을 사용하라고 애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자이로는 중상을 입었지만 여신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거부했다. 화가 나서 그는 키비아를 불러 그녀가 대신 여신과 계약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미친듯이 키비아를 찾았지만 키비아 소리는 안 들리고 주변 비명만 들렸다. 자이로가 더 망설이면 더 많은 병사가 죽을 것이라고 테오리타는 오직 자이로만 자신의 기사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그가 더 많은 생명이 빼앗기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가 여신 신분을 얼마나 싫어하던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이로는 이제 방법이 없었고 자신의 이기심이 병사 생명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신과 계약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과거 다른 여신과 계약한 적 있어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이로는 손을 베어 테오리타 앞에 내밀었다. 테오리타는 그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바치고 자신이 위대한 존재이며 그녀의 기사에 어울린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자이로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마지못해 요구대로 맹세했다. 계약이 성립되고 자이로는 어두운 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이로는 머릿속으로 이제 끝이야 내 인생 다시 엉망이 됐어 생각했다. 연결고리가 완성되고 자이로는 현실로 돌아왔고 둘의 의지가 하나가 되었다. 테오리타는 자이로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 싶냐고 물었다. 자이로는 모든 것을 화려하게 해서 여기서 언데드를 밀어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테오리타 눈에 수천 자루검이 빛났다. 순식간에 여신은 검의 비를 시전의 땅에 수많은 검이 떨어져 주변 언데드를 죽였다. 테오리타의 능력은 신검으로 자이로의 검 투척 기술에 매우 잘 맞았다. 일이 끝난 테오리타는 오만하게 자신의 위대한 힘에 대해 기사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동시에 그녀는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기를 허락했다. 하지만 작은 언데드는 죽었지만 큰 것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자이로는 칭찬이나 머리 쓰다듬을 시간 없었다. 눈아픈 남은 잔당을 청소하는 것. 자이로는 검으로 빠르게 남은 거대 괴물을 모두 죽였다. 다행히 키비아는 아직 살아있었다. 자이로는 이제 키비아 지휘관에게 잔당 소탕과 위험에 처한 부상자 구호에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팀장은 죄인 같은 녀석이 명령할 수 있냐고. 자이로는 직설적으로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자신은 여기서 죽을 생각 없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자이로의 목표는 이제 마왕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는 살아 돌아가면 모든 처벌이나 불만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테오리타는 그가 명예 때문에 행동하냐고 물었다. 자이로는 모두가 말하는 명예라는 단어를 비웃었다. 자이로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 명예는 나중이라고.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안고 마왕이 떠있는 거대 마왕을 향해 뛰었다. 마왕은 소리치며 언데드를 불러 자이로와 여신을 포위했다. 자신의 기술로.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아는 채 언데드와 싸웠다. 테오리타는 자이로가 괴물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함께 손쓰자고 했지만 번번이 자이로는 여신 힘을 안 썼다. 사실 그는 일부러 괴물을 더 많이 유인하고 있었고 여신이 너무 힘쓰지 않게 하려 했다. 왜냐하면 너무 힘쓰면 에너지 불꽃이 강해지지만 그들의 생명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자이로는 길을 열고 적의 포위망으로 직행했다. 테오리타는 계속 도우려고 했지만 자이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는 때가 무르익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괴물이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다.
결정적 순간이 오자 자이로는 테오리타에게 검의 비를 빨리 소환해 길을 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흥분해서 검의 비를 소환해 땅의 괴물을 모두 소탕했다. 방해되는 언데드가 없는 넓은 길을 이용해 자이로는 테오리타에게 가장 강한 검을 소환하라고 했다. 테오리타는 빠르게 대검을 소환했고 자이로와 테오리타는 공중을 날아 대검을 마왕 몸에 꽂았다. 그 공격 후 둘은 여파로 아래로 튕겨졌다. 그 공격이 마왕을 죽일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왕은 아직 살아있었고 오히려 그 공격으로 화가 나서 회복하고 수많은 촉수를 소환해 자이로를 공격했다.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보호하다 중상을 입었다. 이제 어떻게 그 괴물을 이기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도타였다. 그는 다시 물건 훔치고 돌아왔다. 다행히 도타가 훔친 것은 중요한 무기였다. 자이로는 그것이 출력 조정기 기반 카운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도타는 마침내 자신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 장치로 자이로는 결정적 일격을 더 날려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자이로는 스위치를 켜고 뛰어올라 그것을 마왕 몸에 붙였다. 자이로는 도타와 테오리타를 안고 폭발 전에 멀리 피했다. 마침내 거대 폭발이 일어나 마왕이 산산조각 났다. 마왕이 죽자 언데드도 도망쳤다. 자이로는 마왕을 몇 번 죽인 적 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끝난 것은 처음이라고 느꼈다. 이때 테오리타가 자이로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귀엽게 오만하게 자신 덕에 괴물이 패배했다고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불만 있는지 물었다. 자이로는 없다고 답했다. 그럼 이제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기 시작할 수 있겠네.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자이로는 단순히 살아남아서 좋았다고 한마디 했다. 이 이상한 칭찬 방식에 테오리타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이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테오리타는 자신 같은 여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물었다. 자이로는 모른다고. 그건 다른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 답변은 여신의 마음을 건드린 듯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살아남는 것만으로 공을 세웠다면 자신이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다. 테오리타는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머리 쓰다듬으라고 고집했다. 자이로는 어쩔 수 없이 테오리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과거 테오리타의 성녀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때 한 목소리가 끊었다. 키비아가 다가와 자이로와 도타를 불렀다. 그녀는 자이로를 대죄인이라고 비난했다. 운반 중인 여신을 훔쳤다고. 자이로는 부정하지 않고 약속대로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다. 키비아는 테오리타에게 그녀는 원래 그들의 단에 속해 포대 게이트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악독한 용사가 그녀를 훔쳐 계약을 강요했다. 하지만 테오리타는 다르게 말했다. 그녀가 자이로와 계약한 것은 운명이고 그를 자신의 기사로 믿는다고. 그녀는 그가 모든 마왕을 소탕할 사람이고 자이로와 계약 안 했으면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키비아의 다음 답변은 테오리타를 크게 충격 줄 것이었다. 키비아는 여신이 이 남자의 진짜 죄를 아냐고 물었다. 테오리타는 자이로의 죄가 뭐냐 엄중한지 이해 못해서 키비아는 그것은 여신 살해죄라고 말했다. 자이로는 과거 자신과 계약한 여신을 직접 죽였다. 과거 회상에서 자이로의 재판. 시간 자이로가 성녀를 죽인 후 그때 그는 연합왕국 제5성기사단 단장이었다. 자이로는 마왕 11호에 접근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날 새벽 여신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자이로는 그건 맞지만 전투가 극도로 힘들었고 계획된 지원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이로와 부대는 절망적으로 버텼다. 법원은 그가 자이로 행동에 단위에 참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자이로는 그 비난이 완전히 틀렸다고 그는 마왕 소탕 명령을 받았고 지원군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이트 포대는 그런 명령을 준 적 없고 기록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들은 자이로가 공을 탐해 보아와 여신을 절망적 전투에 강요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자이로가 자해 행동과 전장 규율 위반이 잦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자이로가 여신을 죽인 것. 이것은 자이로가 부정할 수 없었고 자이로가 직접 여신을 죽였다. 그러나 자이로에게 악의는 없었다. 자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여신은 단이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싸웠고 여신은 보통 자만하고 오만해서 모든 힘을 쏟아 싸워 자신을 탈진시켰다. 결과로 여신이 탈진하면 침식 현상에 영향을 받았다. 여신이 언데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자이로는 여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마 가장 아픈 사람일 것이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여신 침식에 대한 전례나 정보가 없다며 설명을 거부했다. 더 말할 게 없었다. 여기까지 자이로는 이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이로와 성녀를 함정에 밀어넣었고 자이로는 소리치며 자신을 해친 자를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 2화 광산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자이로의 여정. 자이로는 현실로 돌아와 깨어나 테오리타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신은 그가 악몽을 꾼 것이냐고 물었고 동시에 약해 보이는 남자가 자신에게 그를 깨우라고 요청했다고 알렸다. 여느 때처럼 테오리타는 이 행동에 감사하고 자신을 칭찬하라고 상기시켰다. 자이로는 악몽 후 땀을 닦는 수건을 들어 다. 자이로는 왜 테오리타가 아직 자신과 함께 여기 있냐고 자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 들었을 텐데 자신은 여신을 죽였고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여신은 마왕 암인류의 희망인데. 그러나 테오리타는 매우 이해심이 많았다. 그녀는 방금 전투에서 자이로의 용감함을 보고 자이로에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순진함에 자이로는 쓴웃음 지으며 냉혹한 사실을 단언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이 여신을 살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양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테오리타는 여전히 견고한 입장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기사는 자이로 외에 없다고 단언했다. 대화는 베네팀이 다시 호출해서 끊겼고 여느 때처럼 크게 소리쳤다. 긴급 상황이라고. 자이로는 화가 나서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연락할 때 크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자이로가 세부사항 물으니 베네팀은 우리의 신분은 영웅이고 자신처럼 죄를 지은 자들은 군대의 소모품으로 사용된다고 상기시켰다. 테오리타는 새 임무가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자신들의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고 자이로는 그것이 타치야와 노르가유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도 자신처럼 죄 지은 영웅으로 이번 임무에 함께할 것이라고. 그들은 빠르게 임무 지점으로 출발해 마왕 현상으로 완전히 얼어붙은 큰 강을 건넜다. 다른 쪽에서 교회에서 새 임무가 공식 시작되었다. 13호 성녀 호송은 취소되었다. 대신 90샤팀은 광산 지역을 점령하고 평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지역은 마왕에 심각하게 침식되었다. 이것이 자이로와 동료가 가는 곳이었다. 마왕 현상의 기원에 대해 설명 시작. 마왕 현상 1호 등장부터 모든 숲이 변형되고 땅이 썩었다. 마왕이 횡행한 지난 20년 동안 인류는 거주 지역 절반을 잃었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피난했고 교회는 이 피해를 어떤 대가로든 막아야 했다. 자이로와 동료의 영웅 부대는 광산이 있는 마을에 먼저 파견되었고 키비아 팀도 빨리 따라와 합류해야 했다. 밤에 자이로 그룹은 모닥불을 피우고 쉬었다. 노르가유는 환상증에 걸린 영웅으로 너무 많은 부활 후유증일 수 있고 왕처럼 명령했다. 하급자들은 내 명령을 들으라고. 그는 자신이 연합왕국의 왕이라고 믿었다. 테오리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왜 여기 왕이 있냐. 자이로는 노르가유는 실제로 대규모 공격을 일으켜 영토를 되찾으려 한전 테러범으로 영웅으로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 저쪽은? 자이로는 그는 타치야로 좀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 그는 영웅팀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부활로 인해 영혼 없는 좀비처럼 멍했다. 다음 날 아침 팀은 마침내 광산 채굴 마을에 도착했다. 풍경이 매우 슬프고 모두 낙담했다. 베네팀은 이렇게 계속되면 마을이 곧 마왕에 침식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론상 주민은 대피해야 하지만 일부는 고집스럽게 버텼다. 그들의 친척이 광산 안에 있어서 그냥 갈 수 없었다. 자이로는 지금 광산 도구 판매대에 가서 곡괭이 삽을 빌려 터널을 파려고 했지만 판매 여성은 차갑게 이제야 왔냐 이제 오면 너무 늦었을 거라고 말했다. 자이로는 이걸 결정할 수 없고 상급자가 배정해야 한다고. 가게에서 나오자 자이로는 금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떨며 자이로가 영웅이냐고 물었고 아버지가 광산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라고 아버지는 생일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오늘 아직 안 오냐고. 자이로는 무력감에 그냥 가며 이를 갈며 욕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마. 베네팀은 나중에 광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이곳은 고품질 광물을 채굴하던 곳으로 인장용 도체로 중요하고 기업과 군대가 크게 투자했다. 하지만 지금 마왕에 점령되었다. 자이로는 가는 길에 테오리타에게 인장에 대해 설명했다. 군대가 신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 인류에게 주어진 것. 자이로는 두 종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노르가유는 인장 조정이 천재로 혼자 인장을 정제하고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만 노르가유는 혼자 충분했다. 인장은 물체에 새겨지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람의 의지와 생명을 불꽃으로 사용해 발사 땅 부수기 열 방출 같은 효과를 냈다. 주제로 돌아가 한 달 전 광산 노동자들이 마왕에 침식되어 무의식적으로 주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로터스라고 이름 붙인 마왕 현상 51호였다. 그들의 임무는 직접 터널을 파서 성기사단이 돌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광산 입구에 멤버들을 데려다준 후 베네팀은 지휘관으로 마을에 남아야 했다. 그가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핑계인지 모르지만 이제 자이로와 나머지의 일은 주어진 임무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자이로는 땀을 뻘뻘 흘리며 파고 자이로는 이 임무에 대해 자문했다. 그동안 왕 노르가유는 앉아서 다리 흔들며 빨리 파라고 재촉했다. 인장을 새기고 있다고. 타치야는 계속 열심히 파고 있었다. 테오리타는 여느 때처럼 공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자이로는 안 됐고 여신 힘은 이런 손발 노동에 낭비할 수 없었다. 이때 키비아도 팀을 이끌고 왔다. 그녀는 자이로가 꽤 진지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다. 키비아는 테오리타를 성기사 진영으로 데려가 쉬게 하려 했다. 하지만 테오리타는 자신의 기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가유는 다시 권력 환상으로 키비아에게 명령하라고 해서 그녀도 어리둥절 작은 영웅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왕이라고 환상까지. 자이로는 키비아가 있어서 이 광산 점령이 실제로 무의미하고 의심스러운 임무라고 물었다. 그냥 오염된 광산 봉쇄하면 되는데 왜 겨울 준비 시점에 이런 병력을 동원하나. 자이로는 군대나 사회에 무슨 음모가 있는지 의심했다. 사람들 테오리타를 뭘 하려는 거냐. 키비아는 여느 때처럼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자이로에게 임무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자이로와 팀은 계속 일에 몰두했다. 자이로는 한 번 찍어 거대 진의 괴물굴을 뚫었고 괴물을 보자 타치야는 미친듯이 지네를 베었다. 이런 때 타치야는 공격에 거인 리바이처럼 매우 강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하지만 신태는 좀 달랐다. 그들은 이렇게 광산 깊숙이 계속 나아갔다. 노르가유는 모두에게 지금 뚫린 지점에 전초 기지 설립하라고 명령했다. 자이로는 철못을 받기 시작했고 테오리타가 너무 요구해서 자이로는 말뚝과 도구를 여신에게 주었다. 그녀가 한 손 거들게 노르가유는 그동안 스스로 방어 함정 시스템을 설치했다. 함정 테스트로 노르가유는 돌을 던져 함정 근처에 넣자 바로 위험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끝장이었다. 자이로는 이 함정 시스템이 너무 위험하고 아군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만 남기고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일하다가 자이로는 고기 구워 먹으려고 했지만 잘 익지 않아 왕 노르가유가 다시 불힘을 사용했지만 너무 강해 고기를 모두 태웠다. 테오리타는 그동안 요리 배웠다고 자랑하며 자이로에게 맛보라고 초대했다. 밥공기처럼 보였지만 테오리타는 매우 자랑스러웠고 팀 멤버들도 맛있게 먹는 듯했다. 광산 밖에서 갑자기 키비아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 장면 전환. 키비아 쪽으로 봉인된 광산 입구가 깨졌고 마왕에 침식된 사람들이 미친듯이 기사들을 공격했다. 마왕의 타락 후 사람들은 거대하고 기괴해졌고 인간 부분이 없었다. 자이로와 동료는 빠르게 구원하러 갔지만 장면이 너무 참혹했다. 테오리타는 겁먹고 저 괴물들이 예전 인간이었냐고 말했다. 노르가요는 즉시 감염된 사람들을 공격해 기사들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타치야는 빠르게 수없이 쓰러뜨렸다. 자이로는 겁먹은 테오리타를 보고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변질되었다. 자이로는 현실을 보고 이렇게 변형되면 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아주 빠르게 괴물이 모두 소탕되었지만 이것은 그들 마음에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이때 살아남은 광부 하나가 아직 수십 명의 노동자가 탈출 못해 갇혀있다고 알렸다. 노르가요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단호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의 충신들이라고. 그러나 키비아는 냉정하게 반대했다. 그녀는 일반인 구출이 초기 임무 목표였고 성기사단 손실 감수할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 키비아는 구출 시 피해 정도를 자이로 의견 물었다. 자신도 갇힌 광부 구하고 싶었지만 자이로는 일반인 보호하면서 좁은 터널 이동하면 손실이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키비아 부하 기사도 상급 지시 따라 광산 전체 폭파 약으로 봉쇄하는 게 낫다고 동의했다. 군대의 무감정의 자이로는 갑자기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영웅팀이 스스로 광부 구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초 기지가 완성되었으니 성기사단은 계획대로 봉쇄 실행하라. 만약 영웅들이 제때 못 나오면 계획대로 광산과 함께 그들을 묻어버려라. 실패하면 죄인들만 죽을 뿐이라고. 광산 안으로 갇힌 사람 구출하러 들어가기 전에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키비아 쪽에 맡겼다. 어쨌든 여신은 인류의 보물로 위험을 무릅쓸 수 없었다. 자이로는 지휘부에 쓰레기 같은 계획이 주민을 광산에 버려두는 것을 증오한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휘관 법을 어기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고 결의하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다. 3화 광산 안. 치열한 전투 갇힌 광부들 성공 구출. 광산 안. 배경에서 노동자들이 거대 진의 괴물로부터 버티고 있었다. 천근 같은 순간 자이로가 제때 도착해 무기 던져 괴물을 소탕해 구했다. 노르가유도 뒤에서 타치야에게 공격 명령했다. 타치야는 뛰어난 기술로 수많은 진해를 소탕했다. 거미줄을 뱉어도 이 미친 남자를 막을 수 없었다. 얼마 안 돼 괴물이 매우 빠르게 소탕되었다. 광부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막으려 한 괴물이 이렇게 쉽게 패배하다니. 끝난 후 그들 세 사람은 당당히 광부들에게 인사했다. 노르가유는 여느 때처럼 위험 있게 왕이 신민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자이로는 광부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이제 광산 밖으로 이동할 것이지만 괴물과 대적하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 준비. 노르가유는 기술로 인장 제작 시작했다. 그러나 불리한 점이 있었다. 광산 환경에 태양광이 없어 인장 주요 동력이 빠르게 소모될 것이라고. 일반 광 저장 물품은 몇 번 사용하면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노르가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무기를 제작할 수 있고 빨리 고장나지 않게 보장한다고 안심시켰다. 그날 밤 자이로는 늙은 광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광산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신들 같은 노동자는 항상 권력자 우선순위 목록 마지막이었다. 처음 약 50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자이로는 그게 무슨 목소리냐, 악마의 힘일 수 있냐 물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잠자다 사라졌고 돌아올 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괴물로 변했다. 이동 시작 전에 자이로는 엄격한 전투 대형을 세웠다. 타치야는 길을 여는 임무를 맡았고 자이로는 자원의 후위로 뒤를 보호했다. 자이로는 혼란한 그룹의 질서를 유지하며 후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았다. 후퇴가 시작되었고 얼마 안 돼 괴물이 다시 땅을 뚫고 올라왔다. 자이로는 크게 소리쳐 모두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대형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싸우며 주변을 포위한 거대 진해를 소탕하기를 바랐다.
지상에서 성기사단 기지 상황도 좋지 않았다. 자이로가 떠난 후 테오리타는 항상 불안해했다. 광산으로 돌아가 많은 노력 끝에 그들은 진의 물결을 모두 소탕할 수 있었다. 모두 동시에 앉았다. 이것은 광산 파는 것보다 더 피곤할 것 같았다. 노르가요는 지친 광부들을 격려했다. 그들이 매우 피곤한 것을 알지만 방심하면 안 되고 경계를 높이고 강해져야 한다고. 노르가요의 설득은 기적 같은 효과를 가져 광부들이 의지를 되찾아 일어났다. 쉬는 1초도 없이 다음 물결이 왔다. 이번에 광부들도 크게 용기 내어 매우 치열하고 결에 있게 싸웠고, 자이로는 혼자 대량 거대 진해와 싸워 모두 돌볼 수 없었다. 숫자가 너무 많아 늙은 광부가 바로 쓰러졌고, 진해에게 먹히는 순간 수많은 검의 비가 쏟아져 진해를 모두 소탕했다. 테오리타 성녀가 몰래 숨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여신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약한 광부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가장 불만인 것은 자이로였다. 자이로는 직설적으로 자신은 그녀 도움 원하지 않았다. 칭찬 때문에 목숨 걸고 죽을 곳에 뛰어들지 말라고. 과거 여신이 힘다해 죽은 게 충분하다고. 자이로의 책망을 듣고 여신은 조금도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오리타는 자이로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다. 그가 자신에 대해 뭐 생각하든 상관없다. 그녀는 여신으로 태어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그녀는 칭찬받고 싶고, 그것이 무의미하더라도 만약 그가 자신이 죽거나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그는 자신의 기사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 고집 센 여신을 보고 자이로도 멍해졌다. 이때 지진이 다시 일어나 진해가 몰려왔다. 자이로는 멀리서 인장 새긴 검을 정확히 던져 하나씩 죽였지만 전투가 더 긴장되자 동굴에서 머리 아픈 음파가 울렸다. 그들은 귀를 막아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테오리타는 빠르게 달려와 보호와 치유 힘으로 자이로의 통증을 완화했다. 그 소리는 분명 마왕이 일으킨 것일 수 없음. 작은 괴물 다 죽었으니 마왕도 드러날 때였다. 마왕은 외형이 나무 귀신으로 나무처럼 보이지만 매우 사악했다. 나무는 익숙한 기술을 사용했다. 사람을 유혹하는 목소리로 보통 사람을 끌어들여 타락시켰다. 혼란 속에서 다행히 타치아는 이 공격에 영향 안 받았다. 그는 달려올라 괴물 뿌리를 베기 시작했다. 자이로는 멀리서 테오리타가 소환한 검을 던져 지원했다. 타치아의 광기와 자이로의 지원으로 그들은 방어를 뚫고 마왕에 접근했다. 타치아는 높이 날아 한 번 베어 괴물을 두 동강 냈지만 그들은 가짜를 죽인 듯했다. 진짜 본체는 벽 위 눈이었다. 이때 키비아가 군대를 이끌고 지원왔지만 병사와 키비아는 이 마왕이 매우 강한 외침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그들은 빠르게 구르며 하늘 땅 외쳤다. 그 후 광부들도 빨간 뿌리에 짓눌려 눌렸다. 왕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불꽃 분사기를 최대 출력으로 뿌리나무를 태웠지만 노르가요는 빠르게 잡혔고 가시에 다리가 감겨 도망칠 수 없었다. 타치아는 힘을 다해 괴물을 땅에서 끌어올렸다. 테오리타는 재빨리 불꽃 분사기를 주어 자이로에게 던져 마왕을 죽이라고. 현재 자이로는 더 이상 단검 던질 힘이 없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마왕은 빠르게 뿌리로 자이로 몸을 감았다. 위험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노르가유가 스스로 검으로 자신의 다리를 잘랐다. 왕은 공중에서 내려와 괴물 눈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것으로 괴물이 고통에 느슨해져 뿌리를 풀었다. 자이로는 그 덕에 불꽃 분사기를 사용해 태우고 마왕 생명을 끝냈다. 그들의 긴장된 전투가 끝났다. 왕 노르가요는 다리 하나 잃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고, 영웅들은 수많은 무고한 광부를 구했다. 전투 끝난 후 그들은 빠르게 지상으로 돌아갔고 광부들은 가족과 재회했다. 사실 그 늙은 광부는 자이로가 전에 만난 금발 소녀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소녀 생일에 정확히 돌아왔다. 베네팀은 노르가유가 바로 치료받으러 갔다고 알렸다. 이 왕의 다리는 다른 사람 부분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베네팀은 그가 곧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사막 끝에 비록 부하가 자이로와 동료를 비난하려 했지만 명령 위반 때문이었으나 키비아가 자이로와 동료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녀는 그들이 죄인이지만 사람 구한 행동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최소한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자이로는 금발 소녀로부터 꽃을 받아 여신에게 주었다. 꽃은 테오리타가 받을 만한 칭찬과 격려의 말이었다. 어쨌든 그들의 여정은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4화 무리드 요새에서의 새로운 임무. 광산에서의 임무를 완수한 후 팀 전체가 왕국의 중요한 방어 거점인 무리드 요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베네팀과 도타는 일을 하기 싫어서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도타는 도둑질 버릇 때문에 또 잡동사니를 주워왔습니다. 하지만 베네팀은 이곳 주민들이 만만치 않으니 도둑질 버릇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한편 자이로의 숙소에서는 아무리 봐도 감옥처럼 보이는 곳인데 의외로 남자 주인공은 독서 취미가 있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중해서 읽고 있는데 여신이 난입해서 자이로에게 축제에 데려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당연히 자이로는 거절했고 축제에 안 갈 거면 베네팀이 새로 선물해준 체스라도 두자고 합니다. 자이로가 또다시 거절하자 테오리타는 기분 나빠합니다. 이때 키비아가 문 밖에 나타나서 은밀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축제에 갔고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여신 테오리타도 데리고 놀러 나갔습니다. 거리에 나가자 테오리타는 매우 들떴습니다.
여신이라 해도 역시 어린아이니까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탕이며 국수며 하지만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키비아는 아이스크림이 수도의 특산품이며 토핑으로 꿀과 견과류와 캐러멜이 들어간다고 설명해줍니다. 어린아이는 단 걸 좋아하니까 테오리타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남자 주인공에게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자이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지갑을 꺼냅니다. 그는 겸사겸사 키비아에게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안 먹으면 됐고 두 개만 사기로 합니다. 테오리타가 줄을 서 있는 동안 키비아는 남자 주인공에게 그를 놀라게 할 진실을 고백합니다. 최근 키비아는 자이로와 영웅들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쓰레기 범죄자로 봤지만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보고 시선이 바뀌었고 심지어 자이로가 테오리타의 목숨까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이로는 어리둥절해합니다. 키비아는 국가 1급 기밀 문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테오리타는 북쪽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13기 사단이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신전 측은 테오리타와 계약을 맺어 전투에 내보내길 원했고 군대 측은 자이로가 여신을 죽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해부하고 연구해서 여신을 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병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신을 죽일 수 있다면 여신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도타가 테오리타가 든 관을 훔쳤고 그 후 자이로가 우연히 먼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짧은 시간 안에 두 마리의 마왕을 죽인 것은 테오리타가 실험대 위에 오르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이로는 매우 분노했고 군대 녀석들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키비아는 여신이라면 보통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테오리타는 칼을 소환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다른 12명의 여신에 비해 폐급 취급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야 자이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키비아가 병사들에게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은 사실 속죄를 위해 희생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위층이 여신 테오리타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키비아에게 다음 임무를 바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많은 임무를 수행해서 테오리타가 매우 강하고 실험용으로 쓰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으며 오직 그 방법만이 테오리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키비아는 새로운 임무인 무리드 요새 방어를 맡깁니다. 잠시 후 자이로와 베네팀은 작전 지휘관을 만나러 갑니다. 임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성을 방어하며 죽을 때까지 싸워 최대한 많은 괴물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마왕을 구역으로 유인한 뒤 마지막에 제9여신의 광역 독소를 활성화해서 해치우는 것입니다. 자이로는 비웃으며 독소는 기절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절시킨 다음에는 어쩔 것이냐며 마왕이 기절해서 깨어나면 그들은 끝장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휘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새를 연쇄 도살장으로 만들어 9마리의 마왕을 요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로와 영웅 동료들의 임무는 다 죽을 때까지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듣자마자 허점이 있었는데 성 안에서 독가스를 쓰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독가스가 그들까지 다 죽일 텐데 말입니다. 이때 베네팀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놈을 함정에 유인하고 나서 우리는 도망치면 안 됩니까? 왜 꼭 죽어야 합니까? 지휘관은 차갑게 말합니다. 법은 법이니 토를 달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누구든 요새에서 도망치려 하면 목에 있는 영웅 문신이 활성화되어 폭발해 죽게 될 것입니다. 자이로는 왜 고위층들이 5번이고 7번이고 그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긴장했지만 베네팀은 반대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이 자살 임무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법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성에서 도망치면 팀 전체의 문신이 활성화되어 즉사하는 대신 다 같이 도망쳐야 활성화되어 죽는 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삶을 비관한 녀석이 팀 전체를 해치려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가면 억울하게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동의하는 눈치이자 자이로가 나가기 전에 틈을 타서 베네팀에게 당부합니다. 기왕 법도 바꾸는 김의 병력과 식량도 더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법도 고치는 마당에 베네팀에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니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베네팀이 이렇게 말재주가 좋은 이유는 그에게 불량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 수용소에 갇히기 전 베네팀은 천재적인 사기꾼이었고 불량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 왕궁을 서커스단에 팔아넘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힌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는 황색 언론 기자였는데 상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해서 썼더니 대중들이 그걸 맹신해버렸습니다. 꾸며내는 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고위층에게 잡혀 처벌받게 되었고 그 벌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차브라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녀석은 눈이 매우 좋은데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의 속임수를 쉽게 간파하고는 누구를 속이려 드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우겨대자 차브는 즉시 상대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 차브라는 놈은 매우 잔인한 녀석인데 그의 과거를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화 이번 화에서는 자이로의 영웅 그룹에 합류하게 될 새로운 캐릭터인 차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웅이 되기 전의 과거를 보면 차부는 원래 조직에서 길러진 암살자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암살자 조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암살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심리 조작과 잔인한 고문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살인 기계가 되게 만들었고, 이런 암살자들에게 인성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부는 한 달에 12명이나 죽이면서도 태도가 매우 오만하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때로는 기분이 내키면 죽였는데, 죽이기 쉬워 보이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고, 자신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아끼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법대로라면 이런 잔인한 놈은 즉시 사형을 당해야 했지만 이 녀석에게 죽음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차부는 가볍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게 있다는 말에 신문 중 처음으로 차부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심판관은 그에게 영웅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키비야와 자이로의 영웅팀은 최후의 방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웅팀의 차부가 합류했습니다. 차부가 들어오자 팀이 갑자기 활기차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끄러워졌습니다. 차부는 길을 가는 내내 쉬지 않고 떠들어대서 모두가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도 미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미칠 뇌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이로는 참다 못해 차부에게 말 좀 줄이라고 합니다. 비록 연쇄 살인마의 냉혈한이지만 이 녀석은 자이로를 매우 존경하며 형님으로 모십니다. 자이로가 한마디 하면 바로 말을 듣습니다. 그는 남자 주인공이 화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사과했고 심지어 도타에게도 자이로 형님께 같이 사과하라고 시킵니다. 조금 가다가 일행은 마왕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달팽이 모양의 마왕은 뒤에 수많은 작은 괴물을 거느리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요새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해가 지기 전에 요새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이로는 키비야에게 아군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습니다. 키비야는 믿을 만한 병사가 50명 정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자이로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런 수의 좀비 같은 괴물들을 상대로 그 적은 병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베네팀이 재치있게 돈을 써서 미리 가서 사형수들을 모집해 임무에 참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도타가 무리의 선도에서 달리는 몇 마리의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차부는 정찰병이라고 판단하고 숲속에 있는 괴물 개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키비야는 차부가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며 눈이 그렇게 좋냐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차부의 눈이 매우 좋아서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설명하며 차부에게 정찰병 괴물 개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차부는 명령을 듣고 특수 마법창을 꺼내 조준합니다. 역시 최고의 사격 실력과 독수리 같은 눈으로 차부는 정찰 괴물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찰병을 해결했으니 이제 함정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키비야는 자이로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요새 사수 계획은 자살이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자이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웃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테오리타가 실험실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을 마치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습니다. 자이로와 키비야가 요새로 돌아오자마자 제9기사단의 지휘관인 호드와 그의 여신을 마주쳤습니다. 호드는 키비야가 이 사형수 영웅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대신 남아서 죽기로 결심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왜 그녀가 이들에게 기대를 거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멍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무사함을 빌어주었습니다. 키비야를 대할 때는 그랬지만 호드가 자이로를 마주했을 때는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호드는 자신의 여신 펠메리에게 자이로는 여신을 죽인 전과가 있으니 위험하다며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떠나기 전 호드는 펠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뒤 병사들과 여신을 이끌고 떠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키비야에게 적의 구번여신이냐고 묻고 키비야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독약의 여신 펠메리입니다. 그 여신이 성 안에 남겨둔 것은 수많은 독가스 통이었습니다. 맥주통처럼 생겼지만 맹독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은 기껏해야 마왕을 마비시킬 뿐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차부는 독가스통을 보고 다가올 전투에 매우 들떴고 휴식 시간에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남자 주인공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테오리타가 나타나 질투를 합니다. 여신은 자이로가 정찰하러 갈 때 자기를 빼놓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화난 이유는 테오리타가 방금 9번 여신 펠메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테오리타가 몰래 지켜보니 펠메리는 호드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을 하루에 7번이나 받았습니다. 반면 만난 이후로 자이로는 테오리타의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키비야가 다가와 여신을 달랩니다. 사실 오늘 정찰을 간 건 바쁜 일이 있어서 여신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하며 키비야가 일부러 숲에서 테오리타를 위해 과일을 따왔다고 합니다. 과일이 아주 달다고 했지만 테오리타는 더 화를 냅니다. 키비야와 자이로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수상하다며 숲에서 둘이 같이 과일을 딴 거냐고 따집니다. 테오리타가 아무리 토라져도 남자 주인공 자이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초병이 키비아에게 낯선 남자들이 뒷문에서 자이로를 찾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나가보니 그들은 예전에 자이로가 구해줬던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이로는 민간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아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자식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은혜를 갚으러 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고 싶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마왕이 이 요새를 통과하면 그들의 마을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때 노르가유가 나타나 광부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자이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저녁이 되어 마왕이 가까이 오자 자이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타치야는 지하 통로 봉쇄를 막고 차부는 죄수들과 함께 뒷문을 지키며 노르가유는 광부들과 함께 저격팀을 지원합니다. 자이로는 최전선에서 마왕과 직접 맞서기로 합니다. 잠시 후 자이로는 새로 모집한 사형수들을 만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대머리의 덩치 큰 녀석이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주인공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즉시 그중 한 명이 차부에게 응징당합니다. 자이로는 급히 가서 차부를 꾸짖으며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 후 자이로는 자신에게 온 개인적인 편지 때문에 베네팀과 회의를 합니다. 보낸 사람은 마스티볼트 가문의 프리엔시 마스티볼트였습니다. 프리엔시는 남자 주인공에게 성을 방어할 2,000명의 군사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자 주인공은 그 가문 사람들을 싫어해서 베네팀에게 거절하라고 합니다. 베네팀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자 결국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베네팀은 다른 주제를 꺼내며 세상의 마왕을 숭배하고 마왕이 인류를 멸망시키길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냐고 묻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세상에 마왕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왕 무리가 긴 괴물 행렬을 이끌고 그들의 요새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는 마왕의 선봉대인 말 괴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일제히 성벽을 공격했지만 빠르게 전멸했습니다. 노르가유 왕은 이때 광부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방어막을 작동시키라고 합니다. 방어막에서 즉시 푸른 번개가 솟아올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괴물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차부와 죄수들은 저격총을 사용하여 다른 길로 침입하려는 괴물들을 죽였고 키비아의 부대는 최전선으로 나가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자이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 말 괴물을 타고 요새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새 안에 인화성이 강한 와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모두가 불을 끄느라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괴물 기병대가 정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이전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왜 인간이 개입했는지 어떤 세력이 인류의 멸망을 원했는지는 6화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제6화 자이로와 테오리타의 달팽이 마왕 토벌 여정. 이때 성벽은 이미 함락되었고 자이로와 팀 전체는 인간과 괴물 모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저 말 괴물을 탄 병사들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지만 키비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활을 아주 잘 쏘는 것으로 보아 정규 훈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말 괴물을 탄 인간 무리는 이때 요새의 지하 터널을 공격했습니다. 위쪽에서는 노르가유 왕이 어쩔 수 없이 대구경 대포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현재 거대 괴물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성벽이 무너졌으니 괴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은 남자 주인공과 테오리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왕을 죽여야만 나머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베네팀과 타 치아가 있는 요새 지하 터널로 적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놈들은 이곳에 타치아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적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크게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적을 해치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타치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마치 악마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남자 주인공 쪽으로 돌아와서 자이로와 테오리타는 최전선에서 싸우며 마왕에게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작은 괴물들을 처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괴물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마리씩 죽여서는 안 되니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자이로가 테오리타를 안고 도망치려는데 진의 괴물이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진해를 죽이고 바로 뒤에 있는 벽으로 숨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낯선 깃발을 든 무리가 보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베네팀이 2,000명의 군사를 받기 위해 귀족들과의 거래를 일부러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네팀이 자신을 속인 것에 매우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도타도 남자 주인공에게 연락하여 자이로의 명령대로 용병들을 고용해서 괴물 잡는 것을 도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병들이 왜 화가 나서 도타를 쫓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도타가 도둑질 버릇을 못 버리고 용병들의 돈까지 훔쳐서 그들이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이 많아져 전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마왕이 주의를 뺏겨 빈틈을 보였습니다. 자이로는 즉시 기회를 잡아서 마왕이 방심한 틈을 타 공중으로 뛰어올라 괴물의 머리 바로 위로 갔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테오리타에게 어서 필살기를 써서 거대한 검을 소환해 마왕을 꿰뚫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무거워도 마왕의 발을 묶는 정도일 뿐 잠시 후 검은 사라질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후 미리 함정을 설치해둔 곳으로 가서 마왕이 머리를 들이밀게 유인해 함정에 빠져 땅속으로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테오리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5개의 거대 검을 추가로 소환해 괴물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이 5개의 검은 사라지지 않고 깊이 박혀 괴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왕이 죽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괴물 몸 안에서 눈 하나가 튀어나와 수많은 가시를 발사해 남자 주인공과 여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보호하기 위해 괴물의 가시를 대신 막았습니다. 마왕은 이때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달팽이 시체 아래에서 큰 나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테오리타가 가보니 다행히 남자 주인공은 살아있었습니다. 자이로는 처음에 의기소침해져서 테오리타에게 너는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어서 도망가라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의 열정이 자이로의 전투 의지를 다시 깨웠습니다. 테오리타는 어떤 마왕도 살아남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검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검을 소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이로는 그동안 버텨야만 했습니다. 괴물은 그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촉수를 발사했고 남자 주인공은 한 번에 하나씩만 막아낼 수 있어서 결국 중상을 입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 도타와 차부가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멀리서 총을 쏴 남자 주인공과 여신을 도왔습니다. 괴물이 남자 주인공을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마침내 검 소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괴물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검이었습니다. 자이로는 성검을 잡고 괴물의 눈을 정면으로 찌른 뒤 비틀었습니다. 마왕은 검으로 빨려 들어갔고 성검은 즉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드디어 끝났고 여신과 자이로 모두 기진맥진하여 기절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남자 주인공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그를 문병왔습니다. 그는 바로 제12성 기사단의 대장인 카프젠이었습니다. 그는 자이로에게 마왕을 토벌한 사건 이후 자이로와 여신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를 싫어하는 적대 세력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이 녀석을 꽤 싫어해서 빨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때 테오리타가 자이로를 문병왔는데 자이로가 멍한 표정을 짓자 테오리타는 지난 전투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부드럽게 테오리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절대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이것은 자이로가 진심으로 테오리타를 칭찬한 첫 번째 순간이며 남자 주인공이 이전 여신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후 마음을 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6화가 끝납니다. 제7화 영웅팀에 합류한 새로운 멤버 비범한 힘을 지닌 미지의 세력이 나타나 공격하다. 이때 키비아가 방으로 들어와 자이로에게 남자 주인공을 위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지난 전투 후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키비아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테오리타와 함께 달팽이 마왕을 물리친 후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여신 테오리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신정과 군대는 점차 테오리타의 전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자 주인공과 그의 영웅 부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임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임무는 이 로프시에서 여신 테오리타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테오리타를 인정하지 않아 신전에서 추방된 이교도 분파 때문입니다. 이 무리는 암살자 교단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은 테오리타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오리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들떴는데 자이로와 영웅들에게 보호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보호받는 입장이 되니 이건 정말 휴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오리타가 아주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니 여신이 휴가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창 평화로운 그때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제이스였습니다. 자이로와 같은 영웅이자 예전부터 남자 주인공과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자이로가 마왕 3마리를 해치웠다는 소문을 듣고 인상 깊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처음 2마리의 마왕은 사실 도타와 노르가유가 공을 세운 것이지 남자 주인공의 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이스는 자신이 마왕을 2마리나 죽였다고 자랑하며 2대1로 내가 이겼으니 너는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테오리타는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서 제이스에게 자신의 기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이스는 오히려 농담으로 받아치며 자이로는 좋겠네. 이런 꼬맹이 여신에게 보호도 받고 말이야라고 합니다. 테오리타는 꼬맹이 취급을 당하자 머리 위에서 스파크가 탁탁 튀며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에게 감히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때 제이스는 남자 주인공보다 마왕을 더 많이 죽였으니 내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이로는 이 녀석을 빨리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줍니다. 제이스는 원래 용 기사였는데 용들을 해방시켜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결국 영웅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베네팀이 이제야 눈치를 보며 방문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이로는 감히 자신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를 한바탕 두들겨 팹니다. 베네팀은 마스티볼트 가문의 지원군이 없었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냐고 자이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주먹 2방으로 깎아준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팀은 이때 또 다른 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프렌시가 당장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이름을 듣자 한숨을 쉬고
테오리타가 프렌시가 누구냐고 묻자 자이로는 그녀가 자신의 전 약혼녀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여신과 자이로는 프렌시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자마자 그녀는 자이로가 예전보다 비참해 보인다며 실망했다고 아주 차갑게 비난합니다. 알고 보니 프렌시는 마스티볼트 가문의 딸로서 그가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렌시는 겼는지라며 같이 온 여자가 그 여신이냐고 묻습니다. 테오리타도 기세 좋게 벌떡 일어나 프렌시에게 자이로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자이로는 전 약혼녀라고 말했지만 프렌시는 전 약혼녀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약혼 관계이며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이로가 형벌을 받는 영웅이라 해도 결혼할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오리타가 끼어들어 자이로는 원래 영웅이자 자신의 기사이며 평생 테오리타만을 존경하고 숭배해야 하니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프렌시는 자이로가 여전히 자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그녀가 고위층의 로비하여 자이로가 영웅형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면령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렌시는 당분간 이 도시에 머물 예정인데 이 도시에서 마왕 현상을 추적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59호 마왕 현상인데 프렌시가 예전에 제거하기 위해 쫓았으나 도시 주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프렌시는 이 59호 마왕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데 만약 그 마왕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극히 드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의를 마친 후 프렌시가 떠나려다 문밖에서 엿듣던 사람을 발견했는데 바로 키비아였습니다. 키비아는 들키자 당황하며 영웅 자이로를 감시할 임무가 있어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프렌시는 키비아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다음에 거짓말할 때는 좀 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라고 합니다. 오후에 자이로, 테오리타, 키비아는 함께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산책도 할 겸 테오리타를 암살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는지 유인해보고 겸사겸사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테오리타는 그와 반대로 머릿속이 너무나 순진해서 먹고 노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때 자이로는 테오리타에게 지난번에 만든 검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테오리타가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신에게 쉬지 않고 싸우도록 강요하여 그녀를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거리를 산책하며 암살자들을 유인해내기에는 자이로와 키비아만으로는 부족해서 호의를 위해 한 명 더 같이 가야 했습니다. 여러 번 고심한 끝에 결국 그들과 함께 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차부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 차부라는 녀석이 말이 좀 많긴 하지만요. 키비아는 시장으로 가는 길에 차부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녀석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변장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변장이 아주 잘 어울린다며 호위무사 같은 분위기가 딱이라고 칭찬했고 그 칭찬에 키비아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때 테오리타는 시장 물건들이 너무 예쁘다며 남자 주인공에게 기념품으로 사달라고 조릅니다. 무슨 기념일이냐고 묻자 여신은 위대한 여신과 위대한 기사가 처음으로 함께 거리 산책을 나온 기념일이라고 대답합니다. 테오리타는 들떠서 기념품으로 가장 적합한 물건을 고르는데 테오리타는 검의 여신이고 자이로의 주특기도 칼과 거미니 보석이 박힌 단검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단검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남자 주인공은 암살자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이로는 즉시 테오리타에게 건네주며 필요하면 호신용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암살자들이 다가와 여신의 등 뒤에서 암살용 칼을 뽑자마자 더 빠른 키비아가 순식간에 검을 휘둘러 암살자의 팔을 베어버렸고 나머지 한 명도 차부가 접근하여 그 자리에서 처리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지자 남자 주인공은 재빨리 여신을 데리고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까 그 두 암살자가 암살자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격하는 느낌이 너무 약하고 기술이 아마추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도시에 잠입해 변장하고 있는 마왕의 하수인들일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다른 암살자가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이번 암살자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차부가 달려들며 교전하려는데 뜻밖에도 이 암살자의 팔이 칼날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차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노밈을 감지한 남자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매우 강력한 강철 팔을 가지고 있어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놈의 팔을 보고 그것이 조합인장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자 주인공은 폭발 단검을 작동시켜 상대를 기절시켰고 암살자가 여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긴장된 순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났는데 부점이라는 이름의 파란머리 남자가 여자 암살자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신을 등에 업은 용사를 상대로 이길 확률은 극히 적으니 후퇴하라고 여자 암살자에게 말합니다. 여자 암살자 시즈바오는 부점이 대화 도중에 멍청하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불어버려서 화를 냅니다. 이때 한 병사가 성기사들이 닥치기 전에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부점은 말을 끊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을 휘둘러 병사의 옥수수를 털어버립니다. 같은 편까지 죽이다니 정말 잔인한 놈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녀석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부점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자이로를 노렸습니다. 아래에서는 키비아가 검으로 여자 암살자 시즈바오의 공격을 막아냈고 자이로는 폭발 단검을 던졌지만 부점은 유연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벽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남자 주인공에게 접근해 핥기려 했지만 다행히 자이로는 피했습니다. 부점이라는 놈의 힘은 일반인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이로의 기술을 본 부점은 그가 최근 유명해진 마왕을 죽인 영웅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부점은 적이지만 자이로가 정말로 세계 제1의 고수라고 말하며 과장이 아니고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구석에 숨어있던 차부가 자이로에게 저 시즈 바오라는 여자는 유명한 모험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녀의 암살 성공률은 차부보다 훨씬 높으며 차부와 시즈 바오의 실력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나무통 뒤에 있던 테오리타가 조심스럽게 검의 비를 내려 이들을 소탕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여신이 인간을 해칠 때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 여신은 결코 인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윙윙 불어왔고 자이로는 모두에게 숨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용의 화염이 하늘에서 작은 골목길로 내리꽂혔습니다. 다행히 제이스가 제때 지원을 와주었고 골목길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부전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는 용의 화염이 꽤 성가시다고 인정하며 이번 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데 아주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돌아가서 몸을 치료해야겠다고 합니다. 불길이 부점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행은 몹시 놀랐고 그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신은 저 부점이라는 자가 바로 제59호 마왕 현상일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간성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검의 비를 내려 그를 죽였더라도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단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니까요. 7화가 끝났습니다. 8화에서 다시 만나요. 제8화 암살자의 단서를 쫓는 여정. 모험가 길드에서 난동을 부리다. 지난 화에서 암살자들에게 호되게 당한 후 8화는 긴장감 감도는 분위기로 시작되는데 키비아와 멤버들 모두 얼굴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문제는 작전 계획이 깡그리 들통났다는 것인데 키비아는 지도를 보며 방금 전 당한 매복 공격이 여신 테오리타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격이었으며 이는 내부에 첩자가 숨어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들은 여신을 보호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재검토해야 했지만 자이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신뢰라는 두 글자가 가장 의심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자이로가 형벌을 받는 영웅이니 그야말로 가장 의심스러운 자라고 비꼬았습니다. 자이로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때 키비아는 옆에 앉아있던 사제 말렌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사제는 막 부임한 터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자이로는 불량한 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알려진 모험가 길드를 조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그룹이 이때 리데오라는 수상한 인물을 찾아냈는데 그는 모험가들의 대표이자 가장 의심스러운 자였습니다. 리데오 쪽을 보자면 그가 바로 시즈바오를 고용해 여신 테오리타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여성 모험가는 함께 간 암살자 부점이 너무 아마추어 같고 전문성이 없어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불평했습니다. 리데오는 시즈바오와 말싸움하기 싫어서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계속해서 테오리타를 죽일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면이 식당으로 바뀌고 도둑 청년 도타와 제이스가 빵을 뜯고 있는데 제이스는 잔뜩 부은 얼굴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파란 용이 그가 다른 용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이로는 새로운 작전에 도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도타는 이번 임무가 비밀 임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자이로가 여신 테오리타를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에게조차 숨길 정도로 비밀스러운 임무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 그들은 도타가 모험가들의 소굴로 잠입하길 원했고 이 녀석의 뛰어난 도둑질 기술은 필수를 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이로와 키비아가 주의를 끄는 동안 도타는 안으로 몰래 들어가 모험가 길드와 어제 그들을 죽이려 했던 암살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키비아와 자이로는 귀족으로 변장해 암살자를 고용하는 척했는데 키비아의 신부는 부유한 귀족 부인이고 자이로는 키비아의 정부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험가들에게 가서 키비아의 남편을 암살해달라고 의뢰하는 척했는데 이 연극은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키비아를 보고 자이로가 칭찬을 던졌는데 꿀처럼 달콤한 칭찬에 키비아는 즉시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때 도타의 화려했던 과거도 회상을 통해 밝혀집니다. 얼굴은 앳되어 보이지만 그의 범죄 기록은 셀 수 없이 길어 죄목이 1000개에 달하는데 여기서는 단 하나의 죄목만 재판받았습니다. 옛날에 탈옥하던 중 도타는 용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났는데 도망치던 중 우연히 갇혀있는 왕자를 만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 탓의 녀석은 불을 뿜는 용과 함께 왕자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뜻밖의 계획은 실패하고 도타는 다시 잡혔으며 왕자의 운명은 알 수 없게 되었고 도타는 왕족을 납치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도타가 아무리 해명해도 모두 기각당했고 그 벌로 도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 영웅 양성소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3인조는 빈민가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도타는 멀리 높은 곳에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빈민가에는 온갖 범죄가 만연했는데 심지어 용의 숨결이라 불리는 금지 약물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키비아와 자이로의 귀족 같은 차림새를 보고 범죄자들은 대놓고 무시하며 여우 굴에 들어온 병아리 취급을 했습니다. 모험가 길드로 가는 동안 자이로와 키비아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이로는 넓은 영지를 가진 사제 가문의 아가씨인 키비아가 왜 군대에 입대해서 남자들처럼 힘들게 일하고 전장에서 싸워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키비아는 부모님이 모두 사제로서 신전에서 중책을 맡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익이란 권위와 신앙을 돈과 바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키비아는 부모님의 그런 이면을 항상 혐오했고 자신은 다르게 살고 싶어 스스로 길을 찾았으며 그것이 그녀가 군 입대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이때 키비아가 남자 주인공의 약혼 여인 프렌시에 대해 물으려던 찰나 도타가 나타나 정찰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20명의 경비병과 어린 암살자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했고 도타는 계획이 성공할지 걱정했지만 시도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놀랍게도 리데오의 어린 암살자들은 낯선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아주 꼼꼼하게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키비아와 자이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편 자이로와 키비아는 모험가 길드 안으로 들어가 불륜 커플 연기를 펼치며 집안의 늙은 남편을 처리하고 재산을 가로채 내연남과 도망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술집 여주인의 눈을 속이지 못했는데 그녀는 돈 냄새를 맡고 눈을 반짝이면서도 두 사람의 수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자이로는 정체를 드러내고 플랜 B인 화끈한 전투를 벌이기로 결심하고 한바탕 난동을 부리려던 찰나 뜻밖의 인물인 남자 주인공의 약혼녀 프렌시가 나타나 그 두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이 모험가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키비아가 왜 자기들 계획에 끼어드냐고 따지자 프렌시는 자이로가 자신의 약혼자니 따라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비아와 프렌시가 말다툼을 하는 동안 그들은 밖에서 리데오의 어린 암살자들과 거대한 마법기계에 총을 장착한 암살자가 접근하여 그들을 몰살시키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 자이로와 다른 사람들도 탄환장전 소리를 들었고 오히려 잘됐다 싶어 연극을 집어치우고 익숙한 단검을 꺼내들어 암살자들과의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이로, 키비아, 프렌시는 서로를 계속 엄호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고 순식간에 적들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암살자가 끈질기게 버티자 가볍게 폭발 단검을 던졌고 놈은 즉시 숫덩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전투가 벌어져 거리 한쪽이 진동하고 불길이 치솟자 도타는 황폐해진 광경을 보며 덜덜 떨었고 자이로 형님의 조용한 조사 계획이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테러 수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이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보기로 하고 도시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동시에 리데오를 끌어낼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며 8화가 끝납니다. 9화를 기대해주세요. 제9화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마왕 스프리건이 드디어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다. 8화 마지막에 자이로가 저지른 난동으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혼란스러운 광경으로 9화가 시작됩니다. 병사들이 연기가 나는 곳으로 몰려와 자이로와 그 일당을 잡으면 현상금이 아주 높다고 말합니다. 이때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너진 지붕 위에 서 있던 한 그림자가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을 보고 매우 흉포한 태도를 보이며 저기 있다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아래에서는 모험가 길드에서 동원된 수많은 어린 암살자와 모험가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래쪽에 흉포한 기세에 화답하듯 남자 주인공 자이로는 혼란의 중심에 우뚝 서서 야만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 잠재적인 혼란이 아주 많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난동을 부리는 플랜 B가 자이로를 훨씬 더 흥분시킨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폐허가 된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며 한바탕 끝까지 가볼 준비를 합니다.
멀리서 리데오의 여동생 이리도 창문을 통해 남자 주인공을 봅니다. 리데오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리고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 자이로 포바르츠를 부릅니다. 그리고 차갑게 결론을 내리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여신과 계약한 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리는 오빠에게 지하실로 숨자고 권하지만 리데오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슬럼가가 이렇게 파괴되는 와중에 공황 상태에 빠진 군중 속에 섞여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데오는 여동생에게 병력은 다 모았냐고 묻고 이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으며 시지바오가 아이언 웨일이라는 강력한 철갑 갑옷을 입은 용병을 고용했다고 연락해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리데오는 도망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불태웁니다. 서류 더미가 불타오르고 리데오는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리는 고개를 들며 목숨을 걸고 오빠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리데오는 여동생이 손을 잡으며 두 사람의 마지막 따뜻한 순간을 나누는데 가족이 가족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건 당연하며 세상이 원래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전투 현장으로 돌아오면 슬럼가에서 전투가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키비아는 장검을 들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와 프렌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싸웁니다. 거구의 남자가 키비아에게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그녀에게 제압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한편 자이로는 건물 사이를 뛰어넘어 공중으로 도약하더니 저격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기를 던져 거대한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어린 암살자가 튀어나와 공격하자 키비아는 어린아이라니 하며 경악합니다. 키비아가 당황하는 사이 프렌시가 다가와 지원하며 키비아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녀는 상대가 어린아이라 해도 낮은 타점을 노리고 공격하면 되니 두려워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프렌시가 어린 암살자에게 달려들어 무기를 가볍게 쳐낸 뒤 전기로 찢어서 무력화시킵니다. 이때 자이로가 나타나 키비아와 프렌시를 지원하는데 프렌시가 남자 주인공에게 계획이 있냐고 묻자 남자 주인공은 그저 리데오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난동을 부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병력을 이끌고 도착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프시 모험가들의 우두머리이자 화염속을 누비는 거인 사냥꾼 전단이라고 말합니다. 모욕당해 화가 난 사냥꾼들의 대장은 부하들에게 전기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탄환이 불꽃놀이처럼 날아다녔지만 자이로와 일행에게는 맞지 않고 그저 분위기만 고조시킬 뿐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 혼란을 키비아에게 맡기고 단숨에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기관총을 난사하며 매복해 있던 놈을 만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주 멋지게 피한 뒤 폭발 단검을 던져 기관총 사수를 산산조각 냅니다. 모험가들을 다 처리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트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키워서 풀어놓은 것 같은데 트롤이 거대한 통나무들을 마구 던져대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행히 높은 건물 위에 여신 테오리타와 영웅협회 멤버들이 나타납니다. 테오리타는 매우 의기양양하게 자이로가 고전하는 건 감히 여신을 집에 두고 온 대가라며 이제 후회하냐고 말합니다. 아래쪽에서 남자 주인공은 지원군이 온 것을 보고 모험가들에게 도망치거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리데오는 여동생과 함께 골목길로 도망칩니다. 반대편에서는 노르가유 국왕이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며 리데오와 모험가들에게 반역죄를 씌우는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굴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으며 꼬우면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왕은 분노하여 폭발에 의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고 파란색 폭탄을 구역 전체에 투하하여 놓치는 것보다 오폭해서 죽이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타치아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모험가들을 마치 진흙 베듯 베어 넘기기 시작하고 제이스는 활용을 데려오지 않았지만 창을 들고 수많은 모험가들을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제이스는 그 후 재빨리 말들을 풀어주는데 꽤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 남자 주인공은 트롤과 고전하고 있는데 녀석 하나 때문에 자이로와 키비아 그리고 프렌시까지 곤란해하며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고 어떤 공격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이로가 테오리타를 받아앉아 여신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냐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이로는 트롤에게 폭발 무기를 던져 비틀거리게 만든 직후 놈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여신이 검의 비를 쏟아부을 수 있는 유리한 각도를 잡습니다. 결국 트롤은 불길 속에서 소멸하고 자이로는 높은 층에 착지합니다. 테오리타가 제때 나타난 덕분에 전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이로는 테오리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칭찬하며 정말 대단한 여신이라고 말해줍니다. 반대편에서 노르가유 왕은 모험가들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면이 리데오와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리데오가 여동생과 약간 떨어지자 누군가 뒤에서 접근해 위협합니다. 다름 아닌 도타였고 그는 리데오를 남자 주인공 자이로에게 압송합니다. 한편 시지 바우 쪽에서는 그녀가 아이언 웨일 고용의 성공의 행동을 개시하려던 찰나 리데오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해산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때 책을 읽고 있던 부점에게 전령인 모기 악마가 귓가에 다가와 상부의 명령을 전합니다. 부점은 아이언 웨일에게 새 일거리를 원하냐고 묻고 아이언 웨일이 의뢰인이 누구냐고 묻자 부점은 의뢰인이 바로 우리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일하면 보상은 확실하다고 답합니다. 부점은 시지 바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으며 당신은 내 스승이었으니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지 바오에게 마왕 현상편에 서라는 강요나 다름없었고 시지 바오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리데오가 도타에 의해 남자 주인공에게 끌려왔고 그들은 누가 여신 테오리타를 죽이려 했는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자이로가 리데오를 성기사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하자 리데오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자이로에게 그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이로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때 리데오는 공생파라고 불리는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리데오에게 성녀 테오리타를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으며 명령에 따르거나 공생하거나 죽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공생파는 인간이면서도 마왕 현상을 숭배하며 생존을 대가로 마왕 휘하에서 인류를 관리하는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무리입니다. 리데오가 젤코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키비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젤코프는 원래 성인이자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저런 공생파와 연관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키비아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멀리서 포탄이 날아와 그들이 있던 술집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언 웨일이 마왕 측의 명령을 받고 입막음을 위해 리데오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일행은 불타는 술집에서 급히 빠져나옵니다. 리데오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도망쳤고 밖으로 나온 자이로는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키비아에게 리데오가 다른 세력에게 쫓길 테니 빨리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터널 안을 헤매던 리데오는 여동생 이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리데오는 온갖 일을 겪고 드디어 여동생과 다시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리는 기괴한 푸른 눈을 하고 나타나 리데오를 죽이기 전 그의 동생들이 이미 다 죽었으며 이리의 몸은 자신이 차지해 위장한 것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는 바로 마왕 현상 스프리건이었습니다. 리데오를 죽인 후 스프리건은 부하인 부점과 시지 바오에게 계획을 서두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도시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인간들을 모두 죽여 모든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신 테오리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점이 리데오를 정중하게 매장해주고 싶어 했지만 스프리건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막습니다. 부점은 리데오의 시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리데오 소드릭 책 사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할 뿐입니다. 스프리건은 자신의 부하들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면 보수는 충분히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지 바우가 눈앞의 존재를 뭐라 부르면 되냐고 묻자 마왕 현상은 눈빛을 기괴한 붉은색으로 바꾸며 그냥 스프리건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구화가 끝납니다.